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재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재산의 종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실수로 연금이 감액되는 일 없도록 지금부터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연금관리 핵심 비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금융재산 관리입니다. 금융재산은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고 일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특별한 금융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목회나 동참회처럼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계좌는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의단체 계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확인서가 없다면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만으로도 제외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친목회 총무로 공동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어르신은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여 기초연금 계산에서 이 계좌를 제외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다면 바로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종중재산이나 마을 공동재산처럼 공동체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재산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해당 계좌에 적용해야 하는데요. 단 개인 명의로 계좌를 관리한다면 이 같은 재산도 모두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차명계좌나 도면계좌와 같이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되었지만 실제 자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좌를 제외받으려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조회된 금액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금융재산 중 일부는 조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지만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재산으로 간주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산정할 때 주요 금융재산의 종류와 적용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금융재산은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저축성 예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상품은 신청 당시 잔액이나 납입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반영됩니다. 저축성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매월 기본공제 4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다음해 4월부터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 정기예금 만기이자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은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이나 저축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신청 전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족 통장으로 송금하면 재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증빙 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녀에게 제공한 결혼자금이나 생활비 지원 같은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2011년 7월 이후 증여된 재산은 매달 자연적 소비 금액만큼 차감되는데 단독가구는 235만 7천원, 부부가구는 286만 4천원씩 차감됩니다. 만약에 자녀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했다면 단독가구는 약 43개월, 부부가구는 약 35개월 동안 재산으로 간주된 후 제외됩니다. 보험 또한 중요한 금융재산 중 하나입니다. 보험 상품은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되는데요. 특히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해당 보험 역시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수익자가 언제든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로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보험계약 명의를 잔홀 변경하면 유리합니다. 참고로 명의 변경은 보험사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식과 수익증권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배당금이 발생하면 다음해 4월부터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은 가족의 투자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개인 자산으로 간주되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금융재산이 실제로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은
우선 모든 금융재산 총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한 후 그 금액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이라면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8천만 원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인정액은 약 26만 6천 원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금융재산 2억 원일 때 월 소득인정액은 약 60만 원, 3억 원일 때는 약 93만 3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금융재산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재산의 종류와 관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 1억 원의 이자율이 3.5%라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는 약 350만 원, 월 이자는 약 29만 1천 원이 됩니다. 이중 기본공제 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만 1천 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므로 최종 소득인정액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의 종류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금융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연금 수령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금융재산 관리법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 규모가 아니라 금융재산의 종류와 소득인정액 관리가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서 내년 연금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